대한민국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세상이 밝아질 때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환하게 밝혀드릴 방송, 나는 꼽살이다 호미 15회 시작합니다. 거짓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정보는 따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경제신문의 재테크 정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읽어보면 다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이런 데서 가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정보이죠. 민주시민의 경제활동을 돕는 정직한 동반자 선대인 경제연구소가 9월 15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이벤트를 실시합니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의 SDI 보고서, 거품 없는 데이터에 근거한 정확한 경제 분석을 통해 한국 경제의 실상을 짚어드립니다. 그리고 미래를 진단해드립니다. 070-7561-7139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는 가게들이 헛된 정보에 속아서 익혀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1일 업그레이드된 보고서를 9월 이전의 가격으로 만나실 수 있는 기회. 선대인 경제연구소 sdinomics.com이나 070-7561-7139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내용은 연구소 공지사항 참고하시고요. 예, 이 여왕벌 누나의 홈그라운드 카페 호미에서 진행하고 있는 나는 꼽살이다. 아, 오늘은 특별히 카페 아니고 카페 밖으로 나왔어요. 너무 가을 날씨가 좋아서 하늘이 청명해요. 예, 진짜 구수한 냄새도 나고 말이죠. 구수한 냄새가 어떤 냄새일까요? 그래서 지금 왜 구수한 냄새가 나지? 쇠똥. 형님 혹시 식사를 좀 잘못 드신 거 아닌가? 나 점심도 못 먹고 지금 하는 거야. 쫄쫄 굶었어. 아, 입에서 나는 건가? 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야외에서 하니까 차 소리도 조금씩 들리고요. 예. 바람 시원하고. 아, 근데 가을 바람이 부네요, 좀, 진짜. 예, 가을을 좀 표현을 해보십시오. 선띠리. 저는 어제 지리산 애하고 1박 2일 코스로 올라갔다가. 오, 그랬구나. 네,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왜? 아니, 애가 첫날 새벽에 올라가자마자 한 30분 만에 퍼져버린 거야, 얘가. 그래갖고 배를 메고. 처음에는 이제 내가 배낭을 2개를 메고 올라가 봤거든요. 근데 애가 도저히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하산하자 이럴 점이었는데 애가 그냥 길가에서 이제 퍼져서 자더라고요. 1시간 반 정도 있다가 깼는데 얘가 갑자기 힘이 막 생겨나는지 막 우두두두 막 올라가더라고. 애들하고 등산하기도 힘들어. 우리 그런 점에서 용띠리는 참 등산은 뭐 꿈도 못 꾸는 그런. 저는 애가 퍼질까봐 아예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네네.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렇게 야외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도 우띠리가 자리를 비웠어요. 얼마 전에 문자 받았었지 다. 네. 9월 30일에 둘째가 나옵니다. 이렇게 왔어 문자가. 이제 2주 남짓 남은 건데 이 핑계로 지금 방송을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소가요. 오늘부터, 그러니까 오늘이 9월 15일인데요. 9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름 동안 대대적인 특별 이벤트를 합니다. 제가 2년 한 2개월 전에 저희 연구소를 차려서 이제 론칭을 했었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10년 안에 삼성경제연구소를 능가하거나 적어도 필적하는 정도로까지 키우겠다. 저는 상당히 창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은 코웃음을 치더군요. 하지만 2년 2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연구소 키워왔고요. 또 많은 분들 성원 또 정성에 힘입어서 꽤 뭐 부지런히 좋은 정보 생산하고 또 많은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한 2주 전 뭐 그때 방송 때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 초에 교육 사업을 새로 이제 좀 론칭을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이렇게 교육 강좌들을 좀 체계적으로 제공하려고 하거든요. 이걸 하려면 이제 뭐 당연히 좀 초기 사업 자금이 또 필요하고요. 좀 대대적인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막 퍼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리고 저희 연구소 보고서가 이제 새로 좀 개편되면서 새로 이제 좀 많은 인력이 투입되거든요. 재밌는 코너도 많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뭐 오금택 하백이 뭐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제가 이제 그 푸는 그런 이제 만화로 읽는 경제. 만화로. 재밌다. 네, 그다음에 뭐 재테크 정보의 허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그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가게 이제 재무 관리와 관련된 그런 정보들도 많이 제공하고요. 또 이슈 인터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문가분들이 해당 어떤 경제 이슈에 대해서 그 자세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코너들도 마련해서요. 굉장히 쉽고 재밌으면서도 유익한 그런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이제 개편되면서 가격이 인상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고서를 인상되기 전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요. 좀 많이들 참고하셔서 예. 회원이 되주시면 무지무지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정보, 정직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놀란 게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이 그렇게 많이 뽑디다 보니까 많이 보지. 그거 굉장히 어려운 신문이긴 한데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가 거기서 돈 되는 정보가 나온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매일경제신문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도 되게 이제 좀 뭐 그런 것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저희 연구소를 좀 많이 키우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매일경제신문의 재테크 정보라고 나왔는데 사실 읽어보면 일반 가게들을 위한 정보가 아닙니다. 다 증권사, 뭐 보험사, 뭐 이런 데서 가게들의 호주머니를 노리는 정보이죠. 그 가게들이 돈을 불리고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많고 위험성이 높은 그런 정보들이 가득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는 가게들이 그런 이제 헛된 정보에 속아서 이렇게 낭패 보는 일이 없도록 그런 좋은 정보들을 많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우리 선띠리가 담배 때문에 열을 받았다 이런 그 얘기를 들었는데 넌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열이 받는지 무슨 어릴 때 담배빵을 맞았는지 뭐 왜 열 받아? 뭐 다들 최근에 이제 담배값 인상 때문에 되게 많이 열받고 계시죠. 정부의 그냥 명분만 내세우는 명분만 따져보면 열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담배값을 올려서 금연을 유도하겠다, 흡연율을 낮추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만 들으면 뭐 화낼 일도 전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왜 화내느냐? 뭐 저만 화내는 건 아닙니다만 속내가 좀 달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은 명분은 국민 건강 증진이지만 실제로 속내는 지금 우리 이제 뭐 이명박 정부 때 감세 정책을 열심히 해서 세수 펑크가 엄청나게 났잖아요. 그걸 메우기 위해서 담배값을 인상해서 이른바 이제 서민 정세를 하는 거죠. 서민 정세를 해서 그 펑크난 걸 메우려는 의도가 너무 뻔하게 보인다. 근데 담배값 너무 올린다 그러니까 네. 이제 국민들이 뭐 몰려야 된다 아니다 뭐 내려야 된다 아니 내려야 된다는 아니지만 이대로가 좋다 뭐 이런 의견들이 분분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아빠한테 아들이 아버님 이제 담배값도 오른다는데 담배 끊으시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 그러니까 아빠가 일기를 썼는데 아들아 그러면 너는 전기세 올린다 그러면 게임 끊을 거니? 와와와. 실제로 당신 얼마 정도 가격이 되면은 그땐 담배 끊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근 9,000원. 그렇죠. 9,000원 올리지 왜 4,000원 그 선에서 멈추나?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왜 그 선에서 멈추냐면 정부가 이제 조세연구원에 이제 그 분석을 의뢰해 보니까 요 한 2,000원 정도 올렸을 때가 세수 수입이 최대로 이제 증대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세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 지점을 딱 선택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이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정부가 이 흡연율을 낮추는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그러니까 흡연에 따르는 어떤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 이런 것들을 담배에다가 막 대문짝만하게 그려놓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경고문구 보일락말락하게 한 줄 딱 넣어놓고. 금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예전에 그 KBS 유머 1번지에서 그런 코너가 있지 않았습니까?
전유성 선생하고 고영수 선생이 둘이 같이 뭔가 아이디어를 자꾸 짜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런 식의 그 금연 정책은 안 된다. 일단 그 담배 이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담배 뭐라고? 이름이 너무 좋다. 뭐 디스, 뭐 솔, 그렇지. 거북선. 피고 싶게 한다. 그래서 이름이. 폐암, 즉사, 비명횡사 뭐 이런 걸로 이름을 산업 폐기물. 인간 말종 뭐 이런 걸로 해야 된다. 맞아, 그랬었어. 예. 아, 진짜 담배 이름부터 좀 그렇게 바꿉시다. 좀 담배 맛 떨어지게. 김기춘. 박희태도 있잖아, 박희태. 24시간 방금 시간대에 보내드리는 방송 99%를 위한 편파 방송. 나는 꼽살이다. 낱낱이가 말리자 그들의 속셈 산산이 조각내자 그들의 계획 쫄지마 그들 앞에 겁내지 말고 졸지마 이들에게 귀 기울여 빠리 씹대야 우일 세금혁명 당선 일 시사돼지 용딜 우리의 여왕벌 루나 김미화 카카의 호연적인 경제정책 가족과 기득권 무한 사랑 나라 돈 야금야금 꼽을 치네. 근데 왜 니네들은 세금 안 내? 형 누나 조심해요 그러다 잡혀가요. 행복한 세상이 올 때까지 여러분은 계속 떠들어야 합니다. 계속 나는 꼽살이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지난 국무회의 때 박 시장이 요청한 면담에 최 부총리가 응하면서 만남이 이루어진 겁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그 매칭 비율이 특별히 높기 때문에 아무리 그 예산 재정 자립도가 높다고 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럽고 특히 뭐 자치구들은 거의 디폴트 상태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어렵습니다. 최근 잇따랐던 서울시 구청장, 전국 기초지자체장들의 항의성 기자회견. 늘어나는 복지비를 감당할 수 없다며 복지 디폴트 상황까지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전략하고 애를 써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파산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도대체 기초 시군구의 재정 상황이 얼마나 열악하길래 복지 디폴트를 경고했을까요? 직원들 봉급도 10월달 되면은 못 줄 지경이고 절반 넘는 시군구는 자체 수입으론 인건비도 충당이 안 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선 증세 필요성까지 나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증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우띠리의 빈자리를 메워줄 분이 오래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정창수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와! 나라살림연구소 소장님. 나라살림연구소는 어떤 걸 연구하세요? 그 이름 그대로 네. 나라의 살림. 그래서 주로 정부 예산을 연구하는데요. 요즘 조세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명함을 잘 못 내미는데 지출 쪽에는 좀 관심들이 좀 덜하셔서 네. 그쪽에 빈 공간을 제가 장악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또 틈새 시장이네. 네. 예, 지출 쪽. 그러니까 정창수 소장님 오신다 그래서 네. 어떤 분이 가봤더니 새누리당 강원도지사에 나가시려 했던 분. 진짜? 그분인가? 했는데 보니까 딴 분이. 그분하고 저랑 박사과정 같이 다녔습니다. 진짜요? 이름이. 저는 인사를 하는데 정창수입니다. 서로 정창수입니다. 오늘 정띠님 누가 모시고 왔냐? 우리 선띠리가 모시고 왔거든요. 네. 어떤 얘기 들으려고? 오늘 나라 살림인데, 나라 살림 안에 사실 이제 지자체도 많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 재정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요. 근데 이걸 꼭 지자체로 국한시킨 게 아니라 우리 복지 문제를 매개로 해서 중앙정부는 지금 복지 예산 없다, 또 지자체도 복지 때문에 이게 재정난이 달린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데, 그 논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보고 또 지자체에 했던 재정 상황 점검하는 이런 기회로 지금 삼으려고 정띠님 모셨습니다. 그래요. 선띠리가 잘 설명을 해줬는데 오늘 나는 꼽살이다 호미 15회는 요즘 들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가장 첨예한 문제, 복지 예산 문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요. 이 문제가 수면 위로 확 떠오른 게 9월 3일. 전국의 시군구청장들이 모여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정부가 복지비를 추가 지원하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를 초래할 수 있다. 용띠라, 복지 디폴트 이거 어렵거든. 네.
뭐야 이게 이런 게 현실화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대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뭐가 있습니까? 무상복지, 기초연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다 할 것처럼 얘기해놓고 또 대선 당선 직후에는 중앙 정부가 가급적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반띵하는 거예요 지자체하고. 지금 지자체도 빈사 상태인데. 아 반띵하자? 니들도 부담해라. 아니 그 생색은 지들이 내놓고 그 뒷감당은 또 지자체 보고 하라고 하니 지자체로서는 환장할 노릇인 거죠. 그래서 이러지 말고 중앙 정부가 좀 책임 있게 그 파일을 좀 더 부담해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요. 중앙 정부는 들은 척도 안 하죠. 그래서 이거 당신들이 하자는 복지 하다 보면은 우리 망한다. 그 결국에는 문 닫을 수밖에 없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 이거 아닌가요, 소장님? 어떤가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약간은 좀 이제 지방 정부도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긴 한데,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부수적인 문제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복지 예산이 2008년에 21조였어요.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예산이. 근데 14년, 6년이 지난 다음에 40조로 늘어난 거죠. 예. 그러니까 2배가 늘어난 거니까 그 어떻게 보면 그 상승폭이라는 건 좀 굉장히 상상 이상이고요. 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산이 늘어난 거는 그러면 과연 20조만큼 늘었느냐? 그게 좀 못 미친다는 거죠. 그렇다 보면 이 재정이라는 게 물론 이제 쓸데없는 전시성 사업 같은 것도 많이 했지만 줄이기가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한번 쓰기 시작하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압박이 오는 거고, 그 지금 사실은 좀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디폴트는 하지만 그 여하튼 그렇게 비명을 지를 정도로 심각한 건 틀림없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디폴트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디폴트에 빠지지 않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파산할 권한조차도 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지방채가 지금 26조인데 그 중에 24조가 중앙정부가 빌려준 돈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가 빚 갚으라고 이렇게 파산시키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럼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거예요? 중앙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죠. 제가 예산을 강의할 때마다 하는 3대 거짓말. 그 대통령과 자치단체의 3대 거짓말인데 그 중에 하나가 예산이 없다 얘기입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주어가 중요하잖아요, 항상.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죠. 쓰고 싶은 예산이 없다. 못 쓰겠다. 근데 우리는 뒤에 결론만 예산이 없다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물론 옛날보다는 감세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지긴 했지만 사실은 그게 뭐 불가능하다거나 뭐 이게 안 된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이제 그런. 근데 지금 이제 아까 우리 정딜님도 얘기하셨지만 예산이 늘어났다. 2008년에 21조에서 40조로 복지 예산이. 근데 지자체가 정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헛돈을 많이 쓴다. 방만한 재정 운영이 주요 원인이다. 이게 이제 중앙정부의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선띠리는 어떻게 봐? 이 방만한 재정 운영? 있지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방만한 재정 운영이 많죠. 특히 이제 뭐 토목 사업 쪽에 우리가 뭘 많이 지적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정딜님도 이야기했지만 복지나 뭐 문화, 교육 이런 쪽 가면 예산이 늘 없어요. 늘 없다고 그래요. 근데 토건 쪽으로 가면 없던 돈도 막 하수분처럼 막 생겨나는 거죠. 지금도 뭐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봐도 뭐 소하천 정비 사업이니 뭐 해서 그 다음에 농로까지, 옛날에 그냥 농로까지 이런 걸 다 도로 포장해 놓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지금 다 생생하게 이제 폐를 뭐 이제 보고 있습니다만 4대강 사업 같은 거. 이건 뭐 대규모 뭐 예산 낭비잖아요. 정말 뭐 전시성 사업 뭐 이런 도로 놓는 사업이나 이런 거 하천 사업 한다고 그래도 별로 반대 안 하시던 저희 경상도 시골 어르신들도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욕을 무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헛돈 쓴다라는 걸 이제 다 알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굉장히 방만한 부분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복지 예산 둘러싸고 지자체하고 중앙정부 불협화음이 이번에는 아주 뭐 정면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양상으로. 예, 전국 시장군수 협의회가 이대로 가다간 복지 디폴트 우리 망한다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쌓일 대로 쌓였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 잠깐, 근데 그 디폴트 이야기를 하니까 뭐 또 너무 또 생소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건 원래 이제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서 빚을 많이 지고 있는 그 주체가 도저히 나
빚 갚는다? 못 갚는 손 상태에 드는 거. 지급 불능 상태가 되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건 이제 뭐 한 나라도 이거 도저히 뭐 빚 못 갚겠다. 다른 나라에서 외채 빌렸으면. 뭐 그래서 이제 뭐 디폴트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복지 디폴트라는 건 복지가 너무 급증해서 복지 예산이 복지 지출이 너무 급증해서 도저히 지자체 재정으로 감당이 안 되니 이거 더 이상은 지속할 수 없는 뭐 그런 상태에 빠진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으로 복지 디폴트라고 하는 복지 예산을 우리가 내놓을 수 없다. 지방 정부에서조차도 복지 예산뿐만 아니라 복지 지출이 너무 급증해서 전체적으로 지자체 이제 이 재정이 파탄 난다. 뭐 이런 정도의 의미로 지금 이제 지자체장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근데 그러면 이제 그게 점점 복지는 좀 힘들어지겠구나. 특히나 이제 올해 문제가 노령연금 때문인데요. 그렇죠. 그 전에는 보육이었기 때문에 보육은 주로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가 이제 문제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 도시들은 대부분 또 약간 야당이 했다고 할까요? 뭐 아무튼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초 노령연금이 시작되면서 시골마저도 노인 비중이 높잖아요. 숫자는 많지 않지만 그래서 시골마저도 이제 재정 압박을 느끼게 되면서 여야를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연대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갈등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복지 예산 둘러싼 갈등은? 일단은 참여정부 때는 이 복지 규모가 그 초기여서 크지도 않았던 것도 있지만 이 좀 예산을 중앙에서 많이 책임을 져줬어요. 보조금에 대해서. 근데 이제 MB 정부로 넘어오면서 차등 보조율이라는 걸 적용을 해가지고요. 차등 보조를 하면 형편이 어려운 곳은 더 많이 주고 형편이 좋은 곳은 적게 줘야 되는데 모두 적게 주는 걸로 바뀌면서 뭐 이런 것이 뭐 진정한 평등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 갖고 있다. 예, 오랜만이십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MB님? 뭐 4대강 사업이 성공적으로 막 완수가 돼서 MB 기념재단을 만들었다. 그렇구나. 이 재정 보조율을 차등을 두긴 둬요. 근데 이제 하향 평준화 시킨 거죠. 그렇지. 예,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이제 이재명 시장을 만났더니 성남시는 재정 자립도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로 주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자체로 이제 세금을 거둔 세수로 많이 이제 먹고 살만하다는 거죠. 성남시 같은 경우는 뭐 이 국고 보조라고 그러는데 막 한 50%씩 이렇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남시는 물론 좀 잘 사는 동네라고는 하더라도 10%만 중앙정부가 부담하고요. 90%를 성남시가 부담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방에서. 네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 정부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민세도 올리겠다. 그것도 대폭. 뭐 영업용에 한정해서이긴 하지만 자동차세도 대폭 올리겠다. 지방세. 그러니까 일종의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세금 올려서 해결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우리 정딜님. 그렇게 세 가지 주민세, 그다음 자동차세, 비과세 감면 폐지해서 하는 게 1.4조예요. 1.4천억이죠. 사실 진짜 굉장히 적은 돈이고요.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 증세를 약간 분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어떤 모션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지방정부 재정은 그걸로는 별로 이렇게 크게 이득을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도 절반 정도가 비과세 감면 축소인데 그거는 이제 맨날 말로만 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지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근데 아직도 비과세 감면 10조 줄이겠다고 했는데 지금 뭐 3천억도 지금 못 줄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테이프를 뒤로 좀 돌려가지고 대통령 선거 이전으로 가보면 박근혜 후보 측에서 복지 공약 내놓으면서 세금 안 올려도 가능하다. 중세 없는 공약 실천 가능하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잠시만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었으면 진작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대통령으로 되면 할 겁니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실력과 의지가 있으면 일정 부분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정창수 소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비과세 감면 혜택 이게 우리가 지금 재정 규모에 비해서 굉장히 과도하거든요. 그래서 연간 뭐 한 30-40조 이상인데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에만 뭐 법인세하고 소득세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비과세 감면 혜택 늘어난 액수만 60조 원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노무현 정부 말 때도 이미 비과세 감면 혜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추가로 각종 뭐 비과세, 뭐 대기업들 법인세 깎아주고 뭐 이런 식의 등등 해서 그 늘어난 이 세금 깎아준 거 그 액수를 다 합치면 60조 정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1년에 12조 정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거 연간 그 비과세 감면 혜택 이런 거 대폭 다시 돌리고 뭐 법인세 그거 감세 정책 이런 것들을 대폭 그러니까 이전 상태로 돌리고 또 4대강 사업 같은 그런 토건 사업 대폭 줄이면서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이제 복지나 이 교육 문화 이런 쪽으로 돌리면 일정 부분은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그때 이후로 사회적으로 더 우리가 이제 그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필요하면 정세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저는 드렸었는데요. 문제는 뭐 비과세 감면 혜택 줄인다느니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구조조정 한다느니 이런 것들은 다 그냥 신용에 거친 거고 결국 하는 것들은 자기네들 생색내는 건 뭐 부동산 취득세 깎아준다. 뭐 법인세는 가만 놔둔다. 뭐 이런 등등은 그대로 생색내는 건 다 하면서 이제 세수 펑크 나니까 지금처럼 이제 막 간접세로 이제 떼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정말 실천할 의지와 실력 자체가 전혀 없었다. 준비도 안 된 대통령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세라는 게 뭐 술 먹을 때 붙는 거, 담배에다 붙이는 거, 기름 살 때 붙이는 거, 뭐 이런 거지. 부가가치세가 그런 거지.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다 같이 소비하는. 그게 그러니까 간접세. 이게 뭐 조금 덧붙이면요. 아까 이제 담배세도 마찬가지인데 이명박 정부 이래로 이렇게 뭐 세제 개편한 내용들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세수 비중 중에요. 소득세나 법인세 이런 것들은 직접세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세수 증가폭이 마이너스거나 거의 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거꾸로 부가가치세, 그 다음에 그 유류세,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담배세 이런 것들은 다 간접세잖아요. 이건희나 우리나 소비하는 양만큼은 똑같이 세금을 내는 이런 간접세 비중을 계속 높여왔거든요. 이건 막 20%, 30%씩 늘려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은 뭐 증세를 안 한다 그러는데 서민들한테는 계속 증세를 해온 기조죠. 이러니까. 아니 근데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금을 모았듯이 이제 그런 마음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간접세를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니? 누님은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난 술을 잘 안 먹어. 그래요. 이게 그 뭐 이제 간접세 비율이 높아지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만큼 그 소득 역진적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이제 이 조세 재정 지출을 통해서 이 좀 분배를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불균형을 시정해줘야 되는데 이걸 이제 간접세 비중이 늘어나면 오히려 이게 확대돼 버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 가운데 이 그다음 세금 부과 그다음에 조세 재정 지출을 통한 불평등 완화 효과가 꼴찌거든요. 그렇구나. 이런 상황에서 계속 간접세를 더 늘리고 있으면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죠. 근데 잠깐 이제 중앙정부 입장을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 지자체가 사실 그동안 헛돈 많이 쓴 것도 사실이야. 용띠라. 예. 너하고 우리 저 선띠리랑 나랑 사는 이 용인만 해도 예. 재정이 지금 뭐 휘청휘청. 그 왜 경전철? 네.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경전철도 그렇고 제가 지난 휴가 때 뭐 했느냐. 용인시청 아시죠? 정말 알지. 의리의리하다 못해 어마어마한 그런 시청사. 거기 가가지고 제가 거기서 뭐 논문 준비하느라고 있었는데 아니 이렇게 큰 건물을 지어서 대체 뭐에다 갖다 쓰려고. 정딜님, 이 예산 낭비, 특히 건설이나 토목에 낭비한 돈이 심각하긴 심각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여정부도 약간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2005년 이럴 때 교부금 막 이런 거 증가하면서 지역에 거의 20조 이상을 돈을 내려줬습니다. 근데 그때 돈 주면서 견제할 권한도 좀 키워놨어야 되는데 괜히 너무 낙관적으로 지방 분권을 본 거죠. 그래서 의회나 시민들의 어떤 견제가 잘 안 되니까 거의 황제 같은 지위를 차지하는 자치단체장들이 마구 일을 펑펑펑 터뜨렸는데 그 2008년에 이제 다 문제가 된 거죠. 그 금융위기 때. 그래서 그 뒤치다거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거고 용인 경찰청도 마찬가지고요. 복지가 많이 들긴 했지만 여전히 건설 비용이 많고요. 특히나 이게 요즘 제가 서울시부터 쭉 지방자치단체에 컨설팅을 해주면서 느낀 건
관료들은 정말 건설을 하기 위해서 정말 그 어떤 그런 발상을 정말 다양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도로나 이런 것들인데 그건 욕을 하도 먹으니까 건물 짓고 뭐 이런 거예요. 뭐 마을 만들기 그러니까 실제로 마을 프로그램에는 겨우 30-40억 쓰면서 마을 센터 짓는데 막 1,000억 쓰자고 그러고 뭐 이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기형적으로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포장은 외피는 복지니 문화니 뭐 교육 예산이라고 포장하는데 실제로는 건물 짓는데 다 때려박고 정말 예를 뭐 도서관 같으면 지어놨으면 뭐 도서관 사수도 잘 없고 그다음에 뭐 이 독서 관련한 프로그램도 문화 프로그램은 정작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 하드웨어만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가 그 안에 이제 아이디어나 뭐 이런 관리 그런 게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그런 건 같이 비판을 해줘야지 뭐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올해 355조의 중앙정부 예산이 있는데 이 중에 신규 예산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355조니까 신규 한 10% 될 것 같죠? 그렇네요. 0.6%입니다. 그러니까 하던 거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창조니 뭐니 이런 예산도 이름만 바꾸거나 아니면 그냥 그 약간 양념으로 몇 개 하는 거고 다 관료들의 손에서 놀아나고 그거를 아버지처럼 그렇게 할 의지는 전혀 없고 제가 볼 때는 그냥 이 현재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거에만 있는 게 아니냐 그 예산만 본다면 이제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선띠리는 어떻게 봐? 아니 토건 예산 낭비? 근본적인 말씀들을 이유? 많이 하셨는데요. 그 토건 예산 이전에 그 조금 붙여서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렇게 얼핏 보기에는 예산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내용은 그대로인데 포장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예산인데 뭐 노무현 정부 때 뭐 이름만 다르게 예를 들어 분권을 아까 강조했다. 그러면 뭐 기업도시 혁신도시 사업 그때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또 공무원들도 같은 사업인데 그걸 기업도시 혁신도시 뭐 이런 프로젝트에 맞게 다 포장을 바꿔요. 조금 포장만 바꾸면 그래갖고 하는 거야. 그 당시에 뭐 한 4-5개 부처가 교육부 뭐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이런 데서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들을 막 다 그것도 근데 뭐 내용은 뭐 기술 혁신이다 뭐 이 클러스터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용 뜯어보면 다 뭐 그냥 뭐 이 테크노파크 짓고 그래서 건물 올리고 이런 사업들 쭉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 4대강 사업 관련한 거 뭐 이런 것들하고 녹색 성장이니 뭐 이런 걸로 이제 다시 포장을 맞추고 박근혜 정부도 들어오면 같은 사업을 또 창조 경제로 포장을 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포장 바꾸기, 꼬리표 바꾸기를 하고요. 정틸님이 이제 이야기 안 한 트렌드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이제 재정 가지고 막 토목 사업을 막 벌였어요.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이게 우리가 뭐 적극적으로 복지 예산을 늘린다기보다는 워낙 이제 노후 세대가 급격하게 늘어나니까 복지 비용이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전체적으로는 예전만큼 토건 사업을 막 많이 못 쓴다고요, 돈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최근 한 뭐 약간은 이제 조금 트렌드가 지나가긴 했습니다만 한 뭐 3-4년 전 이전까지는 민자 사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트렌드가 지나가니까 헬리콥터도 헬리콥터지라. 그래서 그 민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건 예산이 안 들어간다.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민자 사업 해부할 때 뭐 많이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뭐 각종 뭐 정부나 지자체에 그런 재정 보조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분식 해결을 많이 했죠. 최근에 제가 강의하면서 다니다가 많이 발견을 했는데요. 이 서류에 나오지 않은 보증 채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전전군수가 저지른 일이 이제 나타나고 공단 만들면서 분양이 안 되면 내가 우리가 물어줄게. 책임지겠다. 네. 그런 게 서류에도 안 나와 있던 것인데 이제 다 들고 온 거죠, 그 회사들이. 그래서 지금 장흥군 같은 경우는 1,500억, 영동군 500억. 듣도 보도 못한 빚들이 튀어나오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 유치만 하려고 이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정틸님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지금 회계상으로 우리가 뭐 지방 정부 채무다 이렇게 명확하게 안 잡혀 있는 것들인데 실제로 부채인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감춰져 있는. 그러니까. 예. 나는 꼽살이다 호미 15회 오늘은 지자체하고 중앙정부의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복지 예산 문제 이른바 복지 디폴트 위기 논란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언론들의 단골 레퍼토리가 이제 복지 포퓰리즘이 문제의 주범이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 무상급식, 무상보육, 기초연금
이런 거 재원 마련 생각 안 하고 뭐 복지 공약을 남발했다. 이 난리가 났다. 이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으로 어느 정도를 쓰고 있길래 그렇게 많이 돈을 쓰고 있는 건지. 정딜님. 지금 우리나라 복지 예산을 지금 뭐 108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실과 진실을 하면 사실은 108조 정도여서 그 다른 이제 선진국들에 비해 3분의 1 정도 쓴다. 이건 사실이고요. 네. 진실은 뭐냐면 그 복지 예산 중에 대부분이 사회보험 예산이다. 그 이게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공무원연금 이런 것도 다 사회보험이죠. 네. 이런 거 다 빼고 나면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복지 예산은 40조가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비교를 하면 10분의 1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지 뭐 많이도 필요 없고 그냥 OECD 평균의 반만 했으면 좋겠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아직 사회보험이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갖고도 충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의 복지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곳에 쓰고 싶은 예산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쓰는 얼마 안 되는 돈도 아까운 거고요. 사회보험 예산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 우리 국민이 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8조 중에 네. 제일 큰 돈이 뭐일 것 같아요? 분야를 한 10개쯤 나누면 복지 예산 중에. 그러면 대부분 나오는 얘기가 기초수급자 얘기를 나오거든요. 8조밖에 안 됩니다. 그나마 그 기초수급자가 2009년에 177만이었는데 지금 134만으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가난한 사람이 줄어들었느냐? 그게 아니라 예산을 줄이니까 1인당 줘야 되는 돈 늘어나고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대상자를 늘려가지고 못 주는 사람이 생기는 것보다 대상자를 줄여가지고 돈이 남는 게 공무원들한테 안전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134만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받아야 되는 사람 800만 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복지가 그야말로 선택적 복지를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그렇구나.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복지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는 시선 같은 거 있잖아요. 복지 그렇죠. 그러면 공짜로 뭐 해준다는 거 아니야? 이 사람들 너무 일 안 하고 공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일 안 하고 놀고 먹는다. 요런 거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어서 아마 이제 그런 것도 제일 큰 것 같은데 사람이란 건 오직 써봐야 이게 낭비인지 아닌지 아는 것처럼 복지도 그렇고요. 복지를 그래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공공부조하고 사회복지 일반으로 분류를 하는데 왜 그러냐면 공공부조는 아까 기초수급자처럼 어쩔 수 없이 사회 안정을 위해서 줘야 되는 돈들이 있는 거 시의 차원에서 하나는 이제 투자 차원에서 사회복지 일반이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 일반이 많은 나라는 이 공공부조도 액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지금 OECD 중 국가 중에서 제일 기초수급자로 해당되는 이런 공공부조 예산이 적은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0.9%밖에 안 씁니다. GDP에. 그러니까 그런 게 선순환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끼니까 사람들이 더 상황이 어려워져서 또 이제 더 복지 재원이 더 많이 필요하고 또 못 주니까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노숙자나 뭐 이런 분들. 네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선순환되는 투자로서의 복지를 하게 되면 이 내수도 진작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안정감을 가져야 뭐 창조적인 생각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 주는데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노숙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왜 저 사람들 놀고 먹나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술에 자꾸 빠지고 일이 안 되고 이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위축이 되면서 이게 내 탓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분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제하고 그분들한테 용기를 주고 이게 어떤 시스템 안에 들어와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사회적 비용이 절약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사회 안전망 이야기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이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발생해도 적어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일정한 거물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서 딱 떨어졌을 때 그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사회 안전망인데 우리는 그 사회 안전망이라는 게 지금 굉장히 성기고요. 그다음에 그게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왜 세모녀 자살 사건처럼 그런 일들이 늘 이렇게 지나고 나면 되풀이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 합니다. 언론에서 이제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이런 이야기 할 때, 다른 모든 이야기들 다 왜곡하고 호도할 수 있지만 이건 정말 너무 악랄하다. 왜냐하면 아까 정뜰님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 많이 떠드는데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OECD에 제출하는 공공사회복지 예산 비중만 하더라도 OECD 평균의 한 40%가 채 안 됩니다. 한 35% 정도 되는데요.
이게 멕시코하고 꼴찌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OECD 국가 가운데 공식적으로 그냥 이렇게 잡혀있는 예산만 하더라도 OECD 꼴찌 수준인데 굳이 따지면 이런 거죠. 최저 생계비 이하로 살고 있는 빈민한테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너 사치하지 마 이러고 있는 꼴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한심한 수준이냐 이거죠, 이게. 그 정딜님이 보실 때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자체도 그렇고 복지 문제를 보는 시각이나 접근 방향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그 복지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항상 어떤 거를 전체 국민적 복지로 봐야 되는가에 논쟁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보육 같은 경우에는 불과 1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 지자체가 할 일이다 이제 그렇게 됐다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아 국가가 할 일인가라고 지금 하는 정도 되니까 좀 이제 되는 건데 그런 것처럼 전 국민이 똑같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 국민 기준선을 적용해가지고 같이 줘야죠. 저는 사실 100%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행정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 뭐 그래가지고 차등으로 9대1, 8대2는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뭐 양보해서 한 9대1까지는 된다고 쳐서 국가가 책임을 져주고요. 대신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좀 재량을 가져가지고 우리 지역이 좀 뭐 이렇게 복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만에 네. 지금 지방자치단체 복지 예산이 아까 40조라고 그랬는데 그중에 자체 복지 예산은 3조 3천억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전부 중앙정부가 하는 복지에 매칭해서 하는 것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거를 좀 만약에 바꾼다면 아마도 이제 정부가 만약에 한 4가지 정도 뭐 기초노령연금이나 뭐 장애인이니 뭐나 기초수급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해주면 아마도 그 40조 중에서 그 매칭을 하더라도 한 20 몇 조로 줄게 되거든요. 그럼 나머지 10조 이상을 가지고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기겠죠. 아하. 근데 지금 그런 걸로 제일 힘들었던 데가 어디냐면 뜻밖의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이 지금 2009년 예산 수준을 겨우 회복했어요. 이제요? 그런데 이 보육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서울시가 받는 차등 보조율은 20,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래서 서울에 대한 차별이기도 하고 아니면 정치적인 것 때문에 차별을 하는 건지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좀 오해가 좀 생기더라고요. 서울에 또 많이 또 몰려 있으니까 그만큼 또 복지 예산도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한동안 서울시장님이 뭐 무상급식인가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랬던 거 아닌가 중앙정부하고? 무상급식이 복지 예산에 포함도 안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예. 무상급식 2조 정도 되니까. 무상급식 때문에 다 이렇게 된 줄 알아 사람들이. 바로 보수 언론의 이 말 그대로 프로파간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걸 보면서 말이죠. 무상급식은 여파가 없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무상급식 해는 거 뭐 괜찮지 왜? 애들 밥 먹이는 거가 아직도 10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좀 저는 사람들한테 좀 뭐 명하게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난해 취득세 연구 감면을 해줬어요. 아니 그러니까 취득세 연구 인하를 해줬죠. 그렇게 해서 매년 발생한 취득세 감소액이 대략 한 2조 4천억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2조 4천억이면요. 우리 무상급식 그 지자체 지금 그 전국 지자체 무상급식은 사실 뭐 교육청 그다음에 이제 이 각 시도 지자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중앙정부하고 합치면 그 무상급식 아무 문제 없이 다 해줄 수 있거든요. 취득세는 왜 인하했지? 근데 집하려고? 취득세는 결국은 부동산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부동산 시장 그거 띄우기 위해서 떠받쳐주기 위해서 취득세 깎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광역 지자체 세수의 한 30% 이상이 이 취득세고 그중에 취득세 중에 또 80%가 부동산 취득세거든요. 그러면 이 큰 지자체 세수의 기둥을 날려놓고 그걸로 부족하니까 지금 뭐 주민세 더 걷겠다, 뭐 취득세 또 올리겠다, 뭐 심지어는 이제 담배세까지 이제 지금 긁고 나오는 이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엉뚱한데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토건 이런 쪽은 아낌없이 퍼주거나 깎아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생기는 세수 펑크는 다 서민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꼴이다. 몇 가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정말 우리는 돈을 세금을 걷어야 될 때 제대로 안 걷고 있다. 예를 들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아들, 딸 3남매가 6조 원의 이 자산 소득을 올리게 돼 있잖아요. 요번에 지배구조 개편에 따라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이 지금까지 그 6조 원의 이 자산을 가지는 동안 제대로 정여세를 냈느냐? 거의 안 냈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 물려받으면 뭐 일정하게 내게 되겠지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거의 이거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이만큼 많은 부를 얻게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한 가세를 안 했다는 거죠. 이런 게 그냥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요. 재벌 가들에서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뭐 부동산 보유세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굉장히 약한 수준이고 양도소득세가 세율은 겉으로는 뭐 높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안 거치고 있고요. 부동산 임대소득세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OECD 국가 가운데 거의 최적으로 낮은 수준인데도 이거조차 거의 긋고 있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뭐 이제 근로소득세니 이런 것들은 야금야금 지금 계속 올려가는 상황이고요. 물론 고소득자들 중에서는 지금 우리가 또 충분히 가세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게 뭐 마지막 빵까지 아주 존재감을 제대로. 너무 산만해. 우리가 정말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 될 때 아직 못 걷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좀 제대로 걷어야 되고요. 또 기본적으로는 이명박 정부 때 했던 감세 정책, 그걸 원상태로만 회복시켜도 제가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대략 5조에서 7조 원 정도는 법인세 한 항목이었으면 해도 더 세수가 증대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착실히 해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재정 지출도 과감하게 정말 줄여야 될 때 줄여야죠. 우리가 70, 80년대 토목 사업 이걸로 뭐 그때는 성장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그러지만 이제는 복지와 문화와 교육에 투자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고 그게 특히 저출산 고령화 충격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그 예산 쓰임새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대한 예산을 자꾸 늘려줘야죠. 근데 아직도 계속 뭐 토건 사업 하고 있고 뭐 지자체장들은 시골에 뭐 군수 이런 데는 뭐 이 군수나 시장 하려고 막 50억, 100억씩 쓰고 그러거든요. 그 쓰고 나서 그 돈들을 다 쓸데없는 전시승 사업 이렇게 벌려서 또 이 뒤로 다 챙기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기본적으로 공정과세, 또 재정 지출 구조 개혁, 그리고 필요할 경우에 사회적 공감대를 통한 증세, 이 3박자가 같이 가면 우리가 지속 가능하면서도 살기 좋은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선띠리가 세금을 걷어야 할 때 제대로 안 걷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항상 그 부러워하는 미국의 부자들 있잖아. 막 빌 게이츠라든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왜 기부 문화도 굉장히 발달돼 있지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기자회견을 해버리잖아. 우리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어라. 왜 세금을 요것밖에 안 걷느냐. 솔선수범하는 거.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부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존중의 마음으로 진짜 고맙다라는 마음이 들겠어. 그러면서 그 회사 제품이 오히려 더 많이 팔릴 것이고 점점 더 부자가 될 것이고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선순환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늘 실천을 못해. 항상 얘기 나오면 부자들이 뭐 재산세를 어떻게 감췄느니 뭐 주식으로 어떻게 뭘 했느니 이런 얘기만 들리잖아. 그지? 그러니까 누님 말씀대로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 이걸 느끼게 하고 그걸 이렇게 실천하는 사회가 중요한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미국에서 이제 그런 빌 게이츠니 워렌 버핏이니 이런 사람들이 그 매년 엄청난 금액을 기부하는데도 매년 그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갑부의 소득을 계속 올리잖아요. 돈이 남아서 기부하는 건 그러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 물론 뭐 그런 측면도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님 말씀도 중요하죠. 우리가 이제 가진 자의 사회적 책무 이런 것들 흔히 이야기할 때. 근데 문제는 그렇게 계속 부자들이 끊임없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사회 경제적 구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 하면 최근에 우리가 이제 그 소득 불평등도에 관해서 이제 국제 비교 연구가 새로 이제 나왔는데요. 주로 OECD 국가들인데 19개국 그 소득 불평등도를 조사해 보니까 한국이 미국하고 영국하고 버금가는 그러니까 미국하고 영국에 이어서 상위 1%에 대한 소득 집중도,
상위 10%에 대한 소득 집중도가 2등, 3등 정도 수준이 됐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불평등도가 엄청 심합니다. 근데 이걸 양극화라고 그러지 그걸. 그러니까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해 줄 수 있으려면 있는 그 장치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이 공정 과세이고 또 재정 지출 제대로 해서 복지나 이렇게 저소득층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하는 건데 이걸 너무나 형편없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불평등도도 엄청나게 세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 그런 얘기고요. 우리 정딜님 어떻게 우리 이런 복지 재정 문제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돈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쓰는 부분을 저는 좀 다 같이 봐야 되는데요.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금 우리가 사실 양적으로도 적은 건 틀림없죠. 공정과세 당연히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양적으로 약간 더 늘릴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한 5%밖에 안 돼요, 이제. 5에서 10에서 이 사이즈는. 그런데 그만큼 우리가 복지에 안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마저도 사회보험 중심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훨씬 적다는 얘기였는데 그래서 지출에 있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거는 아직 조세에만 너무 좀 많이 국민들이 내는 돈만 관심 있고 나한테 오는 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제가 아까 제가 이 복지나 이런 걸 조금만 단다고 했는데 이 일반 평범한 사람들은 분노를 거대한 구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하거든요. 작은 것에 분노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대상자 800만 명 중에 130만이 받으니까 나머지 670만 명은 정부에 대해서 왜 난 안 주느냐가 하는 게 아니라 왜 쟤네만 받아. 그래서 이제 쟤네는 불과 50만 원 받고 이러는데 마치 굉장히 큰 특혜를 받는 것처럼 해서 그들이 갈등을 조장하는 거죠. 이 복지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부터 다 같이 모두 받는 그런 사회가 연대감 같은 거 이런 걸 조성하는 게 노력을 해야지. 만약 그렇지 않으니까 막 장애인들도 그렇고 어디든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급식 같은 경우에도 왜 쟤만 밥 먹어 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연대감 회복이 좀 중요하고 좀 많이 좀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조세까지는 몰라도 예산 부분만큼은 저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를 하시면 주민들이 스스로 그래서 10%만 바꿀 수 있어도 제가 볼 땐 지역의 미래가 바뀐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시골 같은 데 가면 예산이 3천억씩 되거든요. 인구 3만 명에.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기본소득 500만 원씩 연봉을 보장해줘도 1,500억밖에 안 들어요. 차라리 맞습니다. 엉뚱한 짓 하는 것보다 그러면 오히려 그 지역에 이사 오려는 사람 많아지고 그러지 않을까. 1,500억까지는 아니어도 한 3,400억만 써도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 무상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진짜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평균적으로 굉장히 꽤 괜찮은 그런 수준의 삶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다 엉뚱한데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금 복지를 못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늘 누나는 복지하면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 스웨덴. 스웨덴의 복지의 기틀을 잡은 제 친구입니다. 페르 알빈 한손 총리. 한손은 우리 악수할 때 한 손으로 했어요. 페르 알빈 한손 총리가 너무 저질. 저질해. 내가 더 저질 해볼까요? 뭐야? 혹시 아들이 두 손 총리 아니야? 아이 시끄러워요. 그래요. 1928년에 의회에서 한 연설의 한 토막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28년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에서는 그 누구도 특권을 인정받지 않으며 소외되지도 않는다. 예? 좋은 가정에서는 여러 가족 구성원들이 그 누구도 특권을 인정받지 않으면서 소외되지도 않는다는 거죠. 또 편애받는 사람도 없고 따돌림 받는 사람도 없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않는다. 누구도 다른 사람의 희생에 기초하여 이득을 보고자 하지 않으며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수탈하지 않는다. 좋은 가정에서는 평등, 배려, 협력, 도움 주기가 지배한다. 이 연설의 한 토막을 보면서 국가를 생각했어요, 누나는. 국가는 이런 좋은 가정과도 같아야 한다. 이런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성장이 발목을 잡히는 이유가 사회적 불평등, 우리 지금 얘기했지만 너무 심각해졌다. 이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점점 늘고 있고요.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하고 부자는 대를 이어서 부자고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갈등이 점점 커지고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좋은 가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쁜 가정에 결국 돈이 모입니까? 안 모입니다. 복지라는 거 누구한테 돈 주고 공짜를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만 볼 게 아니라 좋은 가정
화목한 가정과도 같은 국가를 만들기 위한 노력, 요런 걸로 생각하는 인식이 점점 늘어나면은 우리나라도 세계에 자랑할 만한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국가 되지 않을까? 이게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힘차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는 쫄지 마! 경제는 속지 마! 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